나는 더 이상 딸의 집 식모가 아니다. 저는 박인자입니다. 올해 70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2년 전이었죠. 그때 큰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 내 딸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딸네 집으로 들어간 건 그해 가을이었어요. 아파트 32평짜리. 방이 3개 있었죠. 큰 방은 딸네 부부가, 작은 방은 손주 민준이가 쓰고 있었습니다. 남은 방 하나. 거기가 제 공간이었어요. 방문을 열면 작은 창문 하나 보였습니다. 창밖으론 옆 아파트 벽만 가득했죠.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딱 1시간이었어요. 그것마저도 겨울엔 옆 건물 그림자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세수를 했어요. 사위 재호가 7시에 일어나니까 그 전에 제가 쓸 건 다 써야 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죠. 딸은 아침마다 현미밥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흰쌀밥에 계란 후라이를 좋아했고요. 밥을 지으면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무쳤어요. 딸 도시락도 챙겼죠.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반찬통 하나 넣어주고 싶었거든요. 7시가 되면 사위가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죠. 저는 밥을 퍼서 사위 앞에 놓았어요. 딸도 나왔고 민준이도 나왔습니다. 그제야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사위는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었죠. 딸은 민준이한테 빨리 먹으라고 재촉했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말을 걸면 귀찮아할까봐 그랬어요. 밥을 다 먹으면 딸네 가족은 각자 출근하고 등교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3번 들렸죠. 쿵, 쿵, 쿵. 그러면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부터 제 일이 시작됐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았죠. 침대 시트를 갈고 베개를 털었습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웠어요. 딸이 살 빼라고 해서 밥은 되도록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오후엔 다림질을 했습니다. 사위 와이셔츠를 펴고 딸 블라우스를 다렸죠. 민준이 교복도 다려야 했어요. 다림판 위에 옷을 올려놓고 다리미를 움직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요.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지. 혼자 있는 것보단 100번 낫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5시가 되면 또 부엌에 들어갔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사위는 고기를 좋아해서 삼겹살도 구웠어요. 밥상을 차리고 기다렸죠. 6시 반쯤 되면 딸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죠. 이름 먹은 할머니가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저는 조용했습니다. 딸이 회사 얘기를 했죠. 사위는 맞장구를 쳤고요. 민준이는 게임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했어요. 딸네 가족은 거실에서 TV를 봤죠.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거실 쪽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3사람. 저도 저기 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설거지가 끝나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내일도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똑같은 아침, 똑같은 오후, 똑같은 저녁. 마치 녹화 테이프를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요. 가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낯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죠. 눈은 풀이 죽어 있었고요. 이 사람이 나인가 싶었어요. 젊었을 때 전 춤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엔 무용학원에 다녔었죠. 발레를 배웠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인자 씨는 재능이 있다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선 그만뒀죠. 애를 낳고 살림을 하느라 까먹고 살았습니다. 이젠 그때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춤을 췄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밤이 되면 창밖을 봤습니다. 옆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저기 사는 사람들도 나처럼 살고 있을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숨죽이며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땐 그랬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혼자 빈집에 있는 것보단 행복하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행복일까? 정말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일까? 그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작은 씨앗처럼 제 가슴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거란 걸요. 딸네 집에서 산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죠. 된장찌개, 김치찜, 고등어구이.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밥도 정성스레 퍼서 상에 올렸어요. 수진이네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으려는데 딸이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딸이 사위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이제 식탁이 좀 좁으니까요. 밥은 방에서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방에서 먹으라고요. 손에 쥔 숟가락이 떨렸어요. 그대로 식탁 위로 떨어졌죠.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황급히 숟가락을 주워들었습니다. 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그릇 깨지겠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반찬도 조금씩 덜어서 작은 쟁반에 담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쟁반을 들고 방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쟁반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밥그릇을 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려는데 목에 걸렸어요. 억지로 삼켰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이 하는 말일까?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울었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거실에서 들릴까 봐요.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반쯤 남긴 채로 숟가락을 놓았어요.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거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요. 그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뚫어지게 봤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식탁이 좁다고요. 식탁은 4명이 앉기에 충분했는데요. 아니, 설령 좁다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다음 날 아침에도 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요.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 그게 당연한 일이 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장을 보고 왔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부엌에 갔죠.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는 제 손에서 비닐봉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러곤 냉장고에 물건을 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뚱히 서 있었죠. 엄마는 좀 쉬세요. 쉬라고요. 하루 종일 뭘 하는데 쉬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 밖으론 안 냈습니다. 그냥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딸은 제게 일을 거의 시키지 않았어요. 설거지도 당신이 하고 청소도 당신이 했죠. 처음엔 편한 줄 알았습니다. 일을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는 걸요. 저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딸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어요. 쟁반에 담아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차 드세요. 딸의 친구가 웃으며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제 눈을 안 봤습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했죠. 엄마, 방에 계세요. 우리 얘기 좀 할게요. 저는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즐거운 웃음이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그 웃음을 들었습니다. 제 귓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요. 밤마다 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방에서 밥 드세요. 엄마는 쉬세요. 방에 계세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어느 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초라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헬쑥했죠. 눈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딸의 집에 사는 할머니. 눈치 보며 사는 할머니. 방 안에 갇혀 사는 할머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딸에겐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인가?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캄캄한 밤만 계속됐죠.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을까요?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뭐라 이름 붙일 순 없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주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네 가족은 모두 나가고 없었죠. 저만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옆집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정아 씨였습니다. 3층에 사는 분이에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죠. 인자 씨 계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정아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제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요즘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딸이 저를 방에서 밥 먹으라고 한다고요. 정아 씨는 잠시 뭔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인자 씨, 같이 봉사활동 나가봐요. 봉사활동이요. 네, 저희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나가면 돼요. 재미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병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바쁘기도 하고요. 뭐가 바빠요? 수진 씨 보니까 집안일 다 하던데요. 인자 씨는 그냥 방에만 계시잖아요. 정아 씨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화도 났습니다. 그래도요. 제발이요. 한 번만 나가봐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정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알겠어요. 한 번만 가볼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틀 뒤 정아 씨와 함께 복지관에 갔어요. 버스를 타고 20분쯤 갔습니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컸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밝은 얼굴이었어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죠. 정아 씨가 2층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미술실이라고 써 있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림 그리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을까요? 이젤 앞에 앉아서 붓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구는 수채화를, 누구는 유화를 그리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요. 너무 진지했어요. 동시에 행복해 보였죠. 붓을 쥔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환영해요. 네, 저는 박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씨,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괜찮아요. 처음이어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림이라니요. 70살에요. 하지만 정아 씨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해봐요. 재미있어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젤 앞이었어요. 하얀 도화지가 세워져 있었죠. 선생님이 물감과 붓을 가져다 줬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세요. 그리고 싶은 거라고요. 저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뭘 그려야 할지 몰랐죠.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옆 사람이 말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그냥 색깔부터 칠해봐요. 생각나는 색으로요. 저는 파란색 물감을 찍었습니다. 도화지에 붓을 댔어요. 살짝 긋자 선이 그어졌죠. 파란색 선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기분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붓을 다시 움직였어요. 선 하나를 더 그었죠. 그러다 보니 뭔가 형태가 나왔습니다. 창문이었어요. 작은 창문이요. 저는 멈추지 않고 그렸습니다. 창문 안을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햇살이었죠. 제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1시간의 햇살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완성이라고 하기엔 어설펐지만요. 그래도 제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선생님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좋은데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정말요? 네, 계속 그려보세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아 씨가 물었어요. 어때요? 재미있었죠? 네, 재미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뭔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딸네 가족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그림을 그릴 때 기분이 좋았다는 걸요.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걸요. 제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는 걸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고요. 다음 주에도 복지관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갔죠. 일주일에 2번씩이요. 딸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산책 나간다고만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복지관 가는 날엔 일찍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었죠.
거울을 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예전엔 쳐다보기도 싫었는데요. 이젠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바르게 됐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제가 저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요. 그냥 박인자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분명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신발을 벗으려는데 딸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엔 이 시간에 집에 없거든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산책 좀 하고 왔어. 산책이요. 요즘 자주 나가시던데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요. 수진이는 제 일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운동 삼아 걷는 거야. 어디로요? 그냥 동네 한 바퀴요. 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죠? 이상한 데라니요. 엄마, 요즘 노인들 사기 많잖아요. 보험 든다고, 투자하라고, 그런데 혹해서 돈 쓰시는 거 아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멍청한 노인. 속아 넘어갈 것 같은 노인. 그런데 안 가. 그럼 어디 가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복지관 가. 그림 좀 배우고 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죠. 그림이요. 엄마가 무슨 그림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가 무슨 그림이냐고요. 70살은 그림을 그리면 안 되나요? 늙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거야. 엄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계세요. 쓸데없이 돈만 들고요. 돈은 내 돈 쓰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 생각하세요. 이른에 무슨 그림이에요? 창피하게요. 창피하다고요.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창피하다고.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창피하다고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알았죠.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곤 방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났는지 서러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났어요. 창피하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그림이냐는 말도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정말 창피한 일일까요? 이른에 그림을 배우는 게요.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떳떳했어요. 제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게요. 제 의지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요. 하지만 딸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나이 들어서 철없는 짓을 하는 걸까요? 며칠 동안 복지관에 안 갔습니다. 나갈 용기가 안 났어요. 딸 눈치도 보였고요. 정아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인자 씨, 왜 안 나와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그럼 좀 쉬고 나와요. 선생님이 기다리신대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또 그 초라한 할머니가 있었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딸 한마디에 무너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에만 있었어요. 딸은 제게 말을 거의 안 했죠. 사위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준이만 가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딸네 부부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제 방까지 들렸죠.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요즘 이상해. 맨날 방에만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복지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요? 가시면 좋잖아요.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요. 그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이른에 무슨 그림이에요? 창피해서요. 그게 뭐가 창피해요? 취미 생활 하시는 건데요. 제가 싫다니까요. 딸 목소리였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위는 제 편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딸은 안 했죠. 왜 싫은 걸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딸은 제가 변하는 게 싫은 거였어요.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싫은 거였죠. 그냥 조용히 방에 있는 엄마를 원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치만 보는 엄마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딸한테 엄마가 아니라는 걸요. 그냥 부담스러운 짐이라는 걸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제가 참고 사는 게요. 제가 포기하고 사는 게요. 대답은 나왔습니다. 아니었어요. 옳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분노였을까요? 결심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는 거요.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딸을 향한 기대가, 희망이, 사랑이 조금씩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 얼음 위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었죠. 딸네 가족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딸이 아침 먹고 있었죠. 나 오늘 나갈 거야. 어디요? 복지관. 순간 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저를 봤어요. 엄마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가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말 고집 부리시네요. 나이 먹으면 더 고집 세진다더니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집이라고요.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게 고집이라고요. 그래, 고집이면 어때? 나는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야. 방으로 돌아가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딸이 따라 나왔죠. 엄마, 제발요. 창피하게 그러지 마세요. 나는 창피하지 않아. 수진아, 엄마가 뭐 하나 배우는 게 왜 창피한데?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딸을 똑바로 봤죠. 나는 간다. 말려도 소용없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딸이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미술실 문을 열었어요. 정아 씨가 반갑게 맞아줬죠. 인자 씨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라피였어요. 새 도화지가 놓여 있었죠.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뭘 그릴까요?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제 방이요. 그 작은 방, 작은 창문이요. 파란색으로 창문 테두리를 그렸습니다. 노란색으로 햇살을 그렸어요. 창문 밖 풍경도 그렸죠. 옆 아파트 벽이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풍경을 그렸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어요. 하얀 구름이 떠 있었죠. 새들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원해서였죠.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게요. 선생님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인자 씨, 이번 달 말에 작은 전시회가 있어요. 우리 수강생들 그림을 전시하는 거예요. 참여하실래요? 전시회요. 네, 복지관 1층 로비에서 해요. 그림 하나만 골라서 내시면 돼요. 망설였습니다. 전시회라니요. 제 그림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요.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좋아요. 그럼 이 그림 완성해봐요. 그날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았어요. 오후 4시쯤 됐을 때 완성됐죠. 제목을 붙였습니다. 방 안에 햇살이라고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은 아직 퇴근 안 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밥도 혼자 먹었죠. 괜찮았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갔어요. 딸이 뭐라 해도 나갔죠.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번 다른 그림을요. 어느 날은 바다를 그렸어요. 어느 날은 산을 그렸죠. 어느 날은 꽃밭을 그렸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들이었어요. 제가 보고 싶은 풍경들이었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요. 제 의지로 뭔가를 한다는 게요.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복지관 1층 로비에 수강생들 그림이 걸렸어요. 20점쯤 됐을까요? 제 그림도 있었죠. 방 안에 햇살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복지관 직원들, 다른 수강생들, 가족들도 왔어요. 저는 제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그림 그리신 분이세요? 네. 참 따뜻하네요. 햇살이 정말 따뜻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그림을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제 그림을 누군가 좋다고 말해줬죠.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 그림 앞에 서서 보고 갔어요. 어떤 분은 사진도 찍었죠. 정아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인자 씨, 대단해요.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정아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인자 씨가 용기 낸 거예요. 맞았습니다. 제가 용기를 낸 거였어요. 딸의 말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였죠.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였습니다. 전시회는 2주 동안 열렸습니다. 매일 복지관에 가서 제 그림을 봤어요.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딸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전시회 얘기요. 말해봤자 또 뭐라 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딸의 인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면 됐으니까요. 전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가져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제 방 벽에 걸었죠. 방 안에 햇살이요. 그림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거였죠.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이전과 다른 제가 있었어요. 눈에 생기가 돌았죠.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그림 그리는 할머니, 용기 내는 할머니, 자기 삶을 사는 할머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뿐이라는 걸요. 전시회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잠깐 앉으세요. 무슨 일이야? 딸 손에 휴대폰이 있었어요. 화면을 제게 보여줬죠. 거기엔 사진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로비 사진이었어요. 전시회 사진이었죠. 이게 뭐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시회야. 복지관에서 한 거. 엄마가 그린 그림이 여기 있다고요. 그래. 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이런 거 한다고요. 말하면 또 뭐라 할까 봐요. 당연히 뭐라 하죠.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창피하게 왜 이런 걸 해요? 창피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왜 창피한데? 나는 당당해. 내가 그린 그림이야.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복지관 다니면서 그림 그린다는 걸요. 그게 왜 문제인데? 창피하다니까요.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안 창피해. 수진아, 나는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러워. 뭐가 자랑스러워요? 이름 먹은 할머니가 그림 그린다고 전시회 한다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웃기다고요. 제가 한 게 웃기다고요. 나는 진심이었어. 정말 열심히 그렸어.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런데 시간을 써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70이면 뭐 하면 안 돼? 그림 그리면 안 돼. 엄마는 그냥 집에 계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요. 제가 한 게 쓸데없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너한테는 쓸데없어도 나한테는 의미 있어. 나한테는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라고. 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는 우리랑 살고 있잖아요. 우리 눈치 좀 보세요. 눈치 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끊어졌습니다. 제 안에서요. 나는 지금까지 눈치만 봤어. 내 눈치, 내 남편 눈치, 손주 눈치. 밥도 방에서 먹고 말도 안 하고 조용히만 살았어. 그런데 이것마저 하지 말라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사람이야. 수진아,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도 살고 싶어.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어요. 차갑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딸과 싸운 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말이요. 눈치 보라는 말이요.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쌌어요.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많이 챙기진 않았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을 봤습니다. 방 안에 햇살이요. 그걸 조심스레 떼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딸네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방에서 나왔어요. 현관으로 갔죠.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냉장고에 붙였어요. 나 잠시 친구 집에 다녀올게. 그게 다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어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죠. 하지만 제 집은 아니었습니다. 딸의 집이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를 나와서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정화 씨한테 전화했어요. 정화 씨, 나야. 지금 좀 갈 수 있어. 인자 씨. 무슨 일이에요? 얘기 좀 하고 싶어? 와요. 기다릴게요. 정화 씨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아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인자 씨, 가방은 왜 들고 왔어요? 말을 하려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울었죠. 정아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얘기했죠. 딸과 싸운 것도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한 것도요. 정아 씨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인자 씨, 이제 진짜 인자 씨 인생 살아봐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좀 지내다가 방 알아봐요. 인자 씨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요. 네, 못할 거 없어요. 나도 혼자 살잖아요. 인자 씨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른에 혼자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제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아 씨 집에 머물렀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지하 월세방 하나를 구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옮겼어요. 많지 않았죠. 옷가방 하나, 이불 한 채. 그게 다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둘러봤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도 있었어요. 햇빛이 잘 들어왔죠. 벽에 그림을 걸었습니다. 방 안에 햇살이요. 그림을 보면서 웃었어요. 이제 진짜 내 방이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본 별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뿐이라는 걸요. 새 방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죠. 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죠. 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골목길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싱크대가 있었어요. 가스레인지도 하나 있었고요. 정아 씨가 커피포트를 선물로 줬었죠. 그걸 꺼내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인스턴트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죠. 혼자였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이게 내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전엔 장을 봤습니다. 동네 시장에 갔어요. 채소 몇 개, 생선 한 토막, 계란 한 판. 많이 사진 않았죠. 혼자 먹을 만큼만요.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잘 오셨어요. 자주 오세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환영받는다는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도 지었죠.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였거든요. 오후엔 복지관에 갔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오늘은 새 집을 그렸죠. 작은 방, 작은 창문,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을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인자 씨,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제 집이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제 집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 열쇠로 제 문을 여는 게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기물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림을 봤습니다.
벽에 걸린 방 안의 햇살이요. 그 옆에 오늘 그린 그림도 걸었어요. 두 개의 방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예전 방과 새 방이요. 둘 다 제 방이었지만 의미가 달랐어요. 예전 방은 갇혀 있던 곳이었고 새 방은 제가 선택한 곳이었죠.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전화기를 봤죠.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어요. 서운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없었거든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진 않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외롭지 않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보냈어요. 아침엔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복지관에 갔죠. 저녁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아 씨가 놀러 왔어요. 인자 씨, 잘 지내고 있네요. 응, 괜찮아. 혼자 사는 거 어때요? 좋아. 편해. 정아 씨가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인자 씨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젠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장을 보고 밥을 하고 복지관에 가는 게요. 어느 날 시장에서 생선 장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요. 가져가세요. 얼마예요? 서비스예요. 단골 할인이에요. 웃으며 받았어요. 고맙다고 했죠. 집에 와서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혼자 먹었지만 맛있었어요. 저녁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장 풍경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좌판에 놓인 채소들, 웃으며 장사하는 아저씨들이요.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다는 걸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아 씨도 있고, 복지관 선생님도 있고, 시장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저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 온 전화였죠.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그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언제 돌아올 거예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돌아가라고요. 그 집으로요. 안 가. 엄마. 수진아,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내 집에서.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잘 지내세요.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새로운 제가 있었어요. 눈에 자신감이 있었죠.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요. 이게 나야. 혼자 사는 할머니. 그림 그리는 할머니. 당당한 할머니. 그날 밤 잘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뒤척임도 없었어요. 편안하게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마셨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벽에 걸린 그림들을 봤습니다. 방 안의 햇살, 새집, 시장 풍경, 다 제가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이만큼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릴 거야. 계속 살아갈 거야. 내 방식대로요. 그리고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두 달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예전처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였죠.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아서요. 정아 씨가 선물해준 핸드밀이었어요. 손으로 돌리면 원두가 갈렸죠.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죠. 하지만 곧 밝아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이젤이 있었어요. 빈 도화지가 세워져 있었죠.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뭘 그릴까 생각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결정했죠. 바다를 그리기로요. 파란색 물감을 찍었습니다. 도화지에 붓을 댔어요. 선을 그었죠.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저 붓을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다. 바다였어요. 푸른 바다에 파도가 치고 있었죠. 하늘엔 갈매기가 날고 있었고요.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봤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을 담았거든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 한 장에 계란 후라이요. 간단했지만 충분했죠. 오전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이젠 다들 저를 알았죠. 생선 장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갈치가 좋아요. 하나 주세요. 청과 아주머니도 말했어요. 인자씨, 딸기 맛봐요. 달아요. 한 팩 살게요. 시장을 돌면서 웃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좋았어요. 저를 환영해줬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과일은 씻었어요. 점심을 만들면서 라디오를 틀었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후엔 복지관에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공지를 했거든요. 여러분, 다음 달에 시청에서 전시회가 있어요. 우리 복지관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시청 전시회라고요. 더 큰 전시회였습니다. 망설였어요.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인자씨, 좋아요. 그림 준비해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그림들을 봤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 책상 위에 쌓인 그림들. 그동안 그린 게 20점도 넘었죠. 어떤 걸 낼까 고민했습니다. 한참 보다가 결정했어요. 방 안의 햇살이요. 제 첫 작품이었죠. 그림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다시 봤어요. 여전히 좋았습니다. 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다시 손봤어요. 색을 더하고 선을 다듬었죠.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정아 씨가 도와줬어요. 액자도 골라줬죠. 인자 씨, 이거 어때요? 심플하고 좋은데요. 그래, 이걸로 할게.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골라 입었죠. 깨끗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요. 거울을 보면서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정아 씨와 함께 시청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쯤 걸렸어요. 시청 로비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유리창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죠. 전시 공간은 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림들이 보였어요. 많았습니다. 50점도 넘어 보였죠. 여러 복지관에서 온 작품들이었어요. 제 그림을 찾았습니다. 벽 한쪽에 걸려 있었어요. 방 안에 햇살이요. 액자에 넣으니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림 앞에 섰어요. 한참 봤죠. 제가 그린 거였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거였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직원들,
시민들, 기자들도 왔어요. 다들 그림을 보면서 걸었죠. 제 그림 앞에도 사람들이 섰습니다.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이 그림 따뜻하다. 햇살이 진짜 따뜻해 보여. 남자도 맞장구 쳤죠. 그러게. 그림 그린 분이 누군지 궁금한데.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제 그림을 보고 누군가 감동하고 있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그림 그리신 분 찾고 있는데요. 정아 씨가 제 팔을 툭 쳤어요. 인자 씨, 저기요. 저는 기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기자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3달 전쯤요. 복지관에서 배웠어요. 늦게 시작하셨네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렵긴 했죠.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 그림을 그리기로 하셨어요? 저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저를 잃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찾았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기사에 꼭 넣을게요. 인터뷰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정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인자 씨, 대단해요. 정말 멋져요. 고마워. 정아 씨 덕분이야. 아니에요. 인자 씨가 용기 낸 거예요. 맞았습니다. 제가 용기를 낸 거였어요. 딸내 집을 나온 것도, 혼자 산 것도, 그림을 계속 그린 것도요. 전시회는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매일 갔어요. 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봤죠.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벽에 걸었어요. 그림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까요? 계속 그림을 그릴 거예요. 더 많이, 더 자료.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개인전을 열 거예요. 제 그림만으로 꾸민 전시회요. 작은 갤러리를 빌려서요. 사람들을 초대할 거예요. 정아 씨도, 복지관 선생님도, 시장 사람들도요. 딸도 초대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오든 안 오든 저는 할 거예요. 이건 제 삶이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빛나고 싶었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커피를 내리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제 선택으로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제 자신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딸의 집 식모가 아닙니다. 저는 박인자예요. 그림 그리는 70살 박인자. 당당한 박인자. 그리고 행복한 박인자입니다.